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1948년 호주 서머턴 해변에서 발견된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 속에서 나온 딱 두 단어, 탐함 슈드. 이게 벌써 70년 넘은 미스테리인데 이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이름도 과거도 없이 그냥 사라질 뻔했던 한 사람의 정체. 이걸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바탕으로 그 깊숙한 이야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흥미로우실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그냥 보통 변사 사건이 아니거든요. 냉전 시대 스파이 음모론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개인적인 비극까지 뭐랄까 상상력을 엄청 자극했던 사건이죠.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이 주신 자료, 여기에만 딱 충실하게 근거해서요. 이 복잡하게 얽힌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면서 그 의미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1948년 11월 1일 새벽이에요. 호주 애들레이드의 그 조용한 서머턴 해변, 거기서 시작되죠.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는데 방파제에 이렇게 머리를 기댄 채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겉보기에는 뭐랄까 그냥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는데 근데 그 전날 밤에 그를 봤던 사람들 증언은 좀 기묘했어요. 네, 맞아요. 어떤 목격자는 그 남자가 팔을 허공에 이렇게 쭉 뻗었다가 그냥 힘없이 쭉 떨어뜨리는 걸 봤다고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해질녘에 모기떼가 얼굴 주변에 막 새까맣게 몰려드는데도 남자가 아예 미동도 안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죠. 마치 그냥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데서 아주 서서히 뭐랄까 힘없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부검 결과는 이런 이상한 상황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겉으로는 맞거나 다친 흔적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몸 안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어요. 비장은 정상 크기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부풀어 있었고 위나 간 같은 여러 내부 장기들이 피가 막 비정상적으로 고여서 터지기 직전 상태, 그러니까 심각한 우열 상태였던 거죠. 우열이요? 아, 피가 몰렸다는 거군요. 네, 이건 명백히 독사를 의심할 만한 강력한 증거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큰 미스테리가 딱 등장합니다. 그의 몸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독극물도 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 독살 증거는 있는데 독극물은 없다. 네, 주사 자국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아, 정말 이상하네요. 그럼 당시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갔어요?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양리학자, 시드릭 스탠튼 힉스경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 얘기는 사망 직후에 아주 빠르게 몸 안에서 분해돼서 흔적을 안 남기는 그런 희귀독극물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극소수만 아는 그런 거예요. 힉스경은 심지어 법정 증언에서도 그 독극물 이름을 말하기를 거부할 정도로 이게 아주 위험하고 특수한 물질이라는 걸 암시했죠. 와, 이름을 말하기도 위험한 독극물이라. 네, 그러니까 이건 우발적인 사고나 단순 자살보다는 전문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즉 살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안 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방식부터가 이렇게 미스테리인데 신원 확인은 더 어려웠다고요? 정말 존재 자체가 지워진 사람처럼요. 정확합니다. 그 남자 주머니 속엔 신분증은 당연히 없었고요. 지갑, 현금, 심지어 동전 한 입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입고 있던 그 고급 양복 재킷이나 셔츠, 바지 같은 모든 옷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있는 제조사 라벨, 세탁소 라벨 같은 상표란 상표는 싹 다 아주 깔끔하게 제거된 상태였어요. 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마치 이 사람이 누군지 절대 알 수 없게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느껴질 정도였죠. 호주 전역 실종자 기록이랑 다 대조해봤는데 일치하는 사람 없었고요. 지문을 채취해서 영국, 미국, 당시 영미권 국가수사기관 전체에 조회를 보냈는데 돌아온 대답은 전부 기록 없음. 기록 없음. 네, 그를 아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유령 같은 존재였죠. 신원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혹시 시신 자체에서 뭔가 좀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네,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신체적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부검의 기록을 보면요. 그의 손은 노동을 한 흔적이 전혀 없이 아주 곱고 부드러웠다고 해요. 사무직이나 좀 상류층 느낌이죠. 그런데 의외로 종아리 근육, 특히 그 장단지 근육은 평생 봉고춘의 가장 발달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은 고운데 장단지 근육은 발달했다. 네, 그리고 발가락 모양이 마치 뾰족한 구두나 발레 슈즈 같은 걸 아주 오랫동안 신은 사람처럼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변형되어 있다는 소견도 있었고요. 당시 부검의는
발레 댄서나 장거리 달리기 성수에 밝았다고 기록했죠. 발레 댄서나 장거리 주자. 네. 그때는 그냥 뭐 여러 기이한 특징 중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 단서들이 나중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죠. 모든 게 다 미궁에 빠진 채로 시간이 좀 흐르다가 사건 발생하고 한 달 반 정도 뒤에 뜻밖의 장소에서 단서가 나왔죠. 네, 맞아요. 1949년 1월 14일인데요. 애들레이드 중앙역 물품보관소에서 수화물표 마가멜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가는 갈색 여행 가방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가방 맡긴 날짜가 11월 30일. 딱 서머턴맨이 해변에서 처음 목격경된 날이었던 거죠. 아, 그날이요? 네.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거 그 남자 거다 싶어서 열어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독특한 오렌지색 실뭉치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죽은 남자의 바지 주머니 안감을 수선했던 그 실이랑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와, 실이 일치했다. 그럼 드디어 신원에 좀 다가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였죠. 드디어 연결고리가 생겼으니까요. 가방 안에는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나요? 이름이라든가? 안타깝게도 가방 속 물건들도 대부분 상표가 제거된 상태였어요. 시신처럼 말이죠. 그런데 딱 세 군데. 넥타이 뒷면, 세탁물 주머니, 그리고 조끼 안감. 여기서 킨 또는 티킨이라는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티킨. 네, 경찰은 이 티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종자를 막 샅샅이 추적했고 마침내 한 명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의 동료들이 와서 시신을 확인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증언했죠. 그럼 그 T라는 이름은 대체 뭘까요? 실수로 남은 건가? 아니면 혹시? 오히려 의도적인 함정, 레드헤링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흔적을 지우려던 사람이 왜 하필 킨이라는 이름 3개만 남겨뒀을까요? 그렇죠. 이상하네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경찰이 이 이름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수사를 좀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적인 가짜 단서라는 거죠. 이건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무슨 영화 같아요.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죠. 그 유명한 탐함 슈드, 맞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약 4개월쯤 뒤에요. 초기 부검에 참여했던 병리학자 존 클릴랜드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혹시 놓친 게 없나 싶어서 남자의 유품을 다시 한번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입고 있던 바지, 그 허리춤 안쪽에 숨겨진 아주 작은 주머니, 예전에 시계 놓고 다니던 그 시계 주머니, 포퍼켓을 발견한 겁니다. 아, 숨겨진 주머니요? 네, 이전 검사에서는 미처 확인 못했던 부분이죠. 조심스럽게 그 작은 주머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작고 단단하게 말려있는 종이 뭉치가 만져졌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펴보니까 아주 독특하고 고풍스러운 인쇄체로 딱 2단어가 적혀 있었던 거죠. 탐함 슈드. 탐함슈드. 정말 생소한 말인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어디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고대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또는 완결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세기 페르시아의 유명한 시인이자 수학자, 천문학자였던 오마르 하얌이 쓴 시집 루바이야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시집의 마지막 구절, 끝났다. 네, 이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발견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냥 변사 사건이 아니라 마치 어떤 의도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한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끝났다라.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이게 죽은 남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죠.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 이런 자살 암시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제 모든 임무가 끝났다, 또는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암호 같은 메시지였을까? 그 루바이아트 시집 자체가 삶의 덧없음, 순간의 즐거움, 이런 걸 노래하는 내용이 많아서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리고 이 탐함슈드 조각이 특정 시집에서 찢겨 나왔다는 게 밝혀지면서 더 극적인 전개가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종이 조각이 뉴질랜드의 휘트컴 앤 톰스라는 출판사에서 찍어낸 당시로서는 꽤 희귀했던 루바이아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 번역판 본에서 찢겨 나왔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경찰이 언론을 통해서 이 특정 판본 시집을 가지고 있거나 본 적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대대적으로 제보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익명의 남성이 경찰에 연락해서 자기가 바로 그 시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와, 정말요? 아니, 그 희귀한 시집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그 남자가 시집을 발견한 경위가 더 놀라워요. 어땠는데요?
그 남자 증언에 따르면요. 서머턴맨이 해변에서 죽어가던 바로 그날 밤, 그러니까 11월 30일 밤에요. 서머턴 해변 근처 도로변에 잠깐 주차해둔 자기 차 뒷좌석에서 이 시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요? 네, 그때 차문 잠그는 걸 깜빡 잊었는데 누군가 그 사이에 차 안에 이 시집을 던져놓고 갔다는 거죠. 그는 처음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신문에서 경찰 제보 요청 기사를 보고 혹시? 해서 연락하게 된 거고요. 야, 이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요? 하필 그날 밤에, 하필 문 안 잠긴 차에, 하필 그 희귀한 시집이, 그걸 또 발견한 사람이 제보까지 하고,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데요. 그렇죠. 경찰이 그 시집을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정확히 탐함 슈드 부분만 오려낸 듯이 찢겨나간 상태였고요. 현미경으로 찌려진 단면을 비교해 보니 남자의 주머니 속 종이 조각이랑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완벽하게 일치. 네.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기막힌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마치 퍼즐 조각 던져주듯이 경찰이 이 책을 발견하게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그 시집에서 탐함 슈드보다 더 미스테리한 단서가 나왔죠. 바로 그 암호. 네. 시즌 맨 뒷면 표지 안쪽에 연필로 희미하게 눌러쓴 5줄의 알파벳 대문자들이 발견됐어요. 특수 조명을 비추니까 그 내용이 드러났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WRGOABD MLIOI WTBIMPNETP 그리고 네 번째 줄은 MLIOAIQC인데 이건 가로줄로 쫙 그어져 있었고요. 마지막은 ITTIMSAMCTJB. 와, 이건 누가 봐도 평범한 문장은 아니네요. 명백한 암호죠.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이 암호 부분이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진짜 무슨 스파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시대적 배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1948년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지만 이미 세계는 미국이랑 소련 중심으로 냉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에 들어서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호주 애들레이드였냐는 거죠. 당시 애들레이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막지대에 영국이랑 호주가 같이 운영하던 1급 비밀 군사시설이 있었어요. 바로 우메라 로켓 발사장. 아, 우메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최첨단 미사일이나 각종 비밀 무기 개발하고 실험하던 곳이었죠. 당연히 소련 KGB 같은 적대국 정보기관에게는 최우선 첫번 목표였을 거고요. 자 보세요. 흔적 없는 독극물, 완벽하게 지워진 신원, 수사를 교란하는 가짜 단서 T킨, 그리고 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 이 모든 조각들이 냉전, 스파이, 이런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서머턴맨이 스파이 활동과 연관됐을 거다. 이 추측이 수십 년간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하긴 그럴만도 하네요. 모든 정황이 다 그쪽을 가리키는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이 암호는 미 해군 정보부, 영국 정보부, 호주 정보부, 세계 최고 암호 해독 전문가들이 다 동원됐는데 수십 년간 아무도 못 풀었어요. 못 풀었다고요? 정말 대단한 암호였나 보네요. 네, 암호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있었죠. 바로 전화번호. 아, 맞아요. 전화번호도 있었죠. 네, 그 암호 적힌 페이지 아래쪽에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경찰은 이게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길 바라면서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이 미스터리의 또 다른 중심 인물과 연결이 됩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제시카 엘렌 톰슨, 애칭 제스틴이라고 불리는 여성이었죠. 제스틴. 더 놀라운 건요. 그녀가 서머턴맨이 발견된 그 해변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5분 거리요? 와, 드디어 뭔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만한 인물이 나타난 건데요. 제스틴의 반응은 어땠어요? 경찰이 그녀를 찾아가서 남자의 얼굴 본떠 만든 그 석고 데스마스크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니까 제스틴이 극도로 충격받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데스마스크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온몸을 막 떨면서 시선을 피했고 마치 기절하기 직전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나요? 아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모른다. 네. 몸은 막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외치는 것 같은데 입은 완강히 부인한 거죠. 뭔가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경찰은 더 충궁하지 못했나요? 경찰도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뭔가 숨기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했지만
뭐랄까 압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제스틴은 그 이후로 평생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제스틴의 딸인 케이트 톰슨이 어머니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해요. 딸이요? 뭐라고 증언했는데요? 어머니가 생전에 사실 그 서머턴맨을 알고 있었고 그의 신원에 대해서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알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 네, 심지어 케이트는 어머니가 비밀리에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요? 간호사가. 네, 제스틴은 과연 누구였고 서머턴맨과는 어떤 관계였으며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 했던 걸까요? 그녀의 침묵이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었죠. 제스틴의 침묵과 함께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와,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군요.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거의 이척을 무렵에 이 사건에 새로운 빛을 비춘 인물이 등장하죠. 네, 바로 2009년입니다.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전기공학 교수였던 데릭 에벗 교수예요. 이분이 우연히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에 완전히 매료돼서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독자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렸던 암호 해독이나 스파이 가설 이런 거 대신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단서, 바로 서머턴맨의 시신에 남겨진 신체적 특징에 다시 주목했어요. 아, 그 신체적 특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주목한 건가요? 에벗 교수가 70년 전 부검 기록을 정말 샅샅이 뒤지다가 아주 희귀한 유전적 형질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남자는 앞니 바로 옆 치아인 측절치 2개가 선천적으로 없는 치아 결손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건 일반 인구의 약 2% 정도에서만 나타나는 비교적 드문 형질입니다. 치아 결손증. 둘째는 귀의 형태가 아주 독특했는데 귓바퀴 윗부분 연골이 심바가 아랫부분 연골인 캐범보다 눈에 띄게 더 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역시 백인 인구 중 단 1~2% 정도만 가지고 있는 매우 희귀한 특징이었죠. 치아 결손증이랑 독특한 귀 모양. 둘 다 엄청 희귀한 특징인데 에벗 교수는 이 단서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에벗 교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건의 유일한 연결고리처럼 보였던 그 간호사 제스틴 톰슨,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로빈 톰슨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고 직업이 발레댄서여서 다행히 사진 자료가 꽤 남아있었거든요. 아, 그 발레 댄서? 네, 에벗 교수가 로빈 톰슨의 사진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다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발견을 합니다. 로빈 톰슨 역시 어머니인 제스틴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서머턴맨과 정확히 똑같은 치아 결손증, 그리고 똑같은 독특한 귀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로빈 톰슨도 어머니한테는 없는데 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 희귀한 유전 형질 2개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두 가지 매우 희귀한 유전 형질이 혈연 관계가 없는 두 사람에게 우연히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최소 1000만 분의 1에서 최대 2000만 분의 1, 이 정도에 불과했어요. 1000만 분의 1, 2000만 분의 1. 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죠. 에벗 교수는 이게 절대 우연일 리 없다고 확신하고 서머턴맨이 제스틴의 숨겨진 연인이었고 따라서 로빈 톰슨의 친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런 매우 강력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70년 만에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 보였죠.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근데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했을 텐데요. DNA 분석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혹시 무덤을 파헤치기라도 했나요? 에벗 교수는 당연히 서머턴맨의 무덤을 발굴해서 유해에서 직접 DNA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법적, 행정적 문제 때문에 수년간 허가가 안 났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던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요? 네, 1949년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참고용으로 만들어두었던 바로 그 석고 데스 마스크 있잖아요. 거기서 머리카락 몇 올이 발견된 겁니다. 석고가 굳을 때 남자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같이 박혀버렸던 거죠. 데스 마스크에서 머리카락이요? 와. 네, 2011년에 에벗 교수가 끈질긴 노력 끝에 경찰에 설득해서 이 머리카락들을 연구용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머리카락에 모근이 없었던 거예요. 모근이 없다. 와, 정말 첩첩산중이었네요. 그런데 에벗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네, 에벗 교수는 실망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2년 그는 미국의 저명한 유전 계보학자 콜린 피츠패트릭과 협력해서 최신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모근 없는 머리카락 단 한 올에서 남자의 전체 게놈,
즉 완전한 유전자 지도를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목은 없는 머리카락 한 올에서요? 대단하네요. 네, 70여 년간 데스마스크 속 석고에 갇혀서 침묵하던 머리카락 한 올이 마침내 그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대단한 집념과 과학의 발전이네요. 그럼 그 유전자 지도로 어떻게 신원을 찾았나요? 이제부터는 유전 계보학의 영역인데요. 복원된 서머턴맨의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GED 매치 같은 공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DNA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건 마치 암호로 된 쪽지를 해독하려고 거대한 족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샅샅이 뒤지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족보 데이터베이스요? 네, 유전 계보학 기술은 공유하는 DNA 조각의 길이와 패턴을 분석해서 이름 모를 개인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들 사이의 친척관계, 예를 들면 사촌, 육촌, 팔촌 이런 걸 추정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피치패트릭과 에벗 고수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서머턴맨과 유전적으로 관련 있는 아주 먼 친척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중심으로 무려 4,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가계도를 역으로 추적하며 그려나갔습니다. 4,000명이요? 와, 네, 수많은 가지들을 하나씩 쳐내고 또 쳐내면서 마침내 단 하나의 이름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간 거죠. 4,000명이 가계도를 역추적했다니 정말 엄청난 작업이었겠네요. 그래서 마침내 밝혀진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7월 26일, 사건 발생 73년 7개월 25일 만에 그의 진짜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드디어. 칼 찰스 웹, 1905년 멜버른 외곽에서 태어난 전기 기술자이자 계측기 제작자였습니다. 6남매 중 막내였는데 놀랍게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모두 사망 기록이 존재했지만 오직 찰스 웹에게만 사망 기록이 없었어요. 사망 기록이 없었다. 네, 그는 1947년 이후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고 행방불명 상태였던 겁니다. 칼 찰스 웹. 드디어 이름이 밝혀졌군요. 이 이름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들도 많이 해결되었겠어요? 예를 들어 그 티킨이라든가. 네, 정말 거짓말처럼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가방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단서였던 티킨이라는 이름, 그거 찰스 웹의 매형 이름인 토마스 킨의 이니셜이었어요. 매형 이름. 네, 아마 매형한테 물려받았거나 같이 썼던 옷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가방 속에서 발견됐던 그 날카롭게 간 칼이나 스텐슬용 붓, 작은 가위 같은 것들은 전기 기술자이자 계측기 제작자였던 그의 직업 도구였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럼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암호 전문가들을 괴롭혔던 그 5줄의 암호는요. 그것도 혹시? 네, 이 부분은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요.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찰스 웹은 경마에 돈을 거는 취미가 있다고 해요. 경마요? 네, 그래서 그 해독불과 암호는 아마도 그가 돈을 걸었거나 관심을 가졌던 경주마들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적어놓은 그냥 단순한 메모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됩니다. 두 번째 줄 MLIOI는 아마 My luck is all out inside 이런 문구의 약자였을 수도 있고요. 아하, 스파이 암호가 아니라 경마 메모였을 수도 있다. 와, 정말 반전인데요. 그렇죠. 냉전시대 스파이 암호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개인적인 메모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왜 고향인 멜버른을 떠나서 머나먼 애들레이드까지 왔던 걸까요? 서류 기록을 통해서 그가 도로시 로버트슨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지만 당시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도로시가 그를 떠나 애들레이드가 있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로 이사했다는 기록도 발견됐고요. 아내를 찾아서. 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찰스 웹이 별거 중인 아내 도로시를 찾거나 다시 만나기 위해 애들레이드까지 찾아왔던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결국 지난 70여 년간 전 세계 상상력을 자극했던 그 거대한 냉전 스파이 스릴러가 사실은 관계가 틀어진 아내를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쩌면 좀 슬픈 여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여진 거죠. 정말 놀라운 결말이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럼 에벗 교수가 그렇게 확신했던 로빈 톰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죠? 그 희귀한 유전 형질 일치는요? 2천만 분의 1 확률이라면서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찰스 웹의 DNA와 로빈 톰슨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네, 없다고요. 그럼 그 1,000만 분의 1, 2천만 분의 1 확률이라는 희귀 형질 일치는 그냥 우연이었다는 건가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찰스 웹과 로빈 톰슨은
그저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두 가지 희귀 유전 형질을 각각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와, 세상에 이런 우연이. 네, 이 발견은 에봇 교수의 가설을 완전히 뒤엎는 동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기묘한 우연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럴듯한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소설보다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74년 만에 서머턴맨은 칼 찰스 웹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원불명의 미스테리한 존재가 아니라 6남매의 막내였고 한때 아내가 있었으며 전기 기술과 계측기 제작이라는 전문 기술을 가졌던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인간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쩌면 왜 서머턴 해변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과거 일부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렇죠. 독살인지 자살인지. 네, 그의 마지막 식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패스티에 누군가 독을 넣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희귀한 독극물을 스스로 마신 걸까요? 그리고 제스틴 톰슨, 그녀는 정말 그와 아무 관련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그 충격받은 반응과 비밀스러운 말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찰스 웹이라는 이름은 답을 주었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더 깊은 질문들을 남겼네요. 네, 어쩌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스파이라는 그 거창하고 자극적인 상상 뒤에 가려져 있던,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한 개인의 고독하고 슬픈 마지막 여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름조차 없이 역사 속에서 잊힐 뻔했던 한 사람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정말 집요하게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현대 과학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청취자분, 74년 만에 세상에 다시 알려진 그의 진짜 이름, 칼 찰스 웹.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람의 잊혀진 이름을 되찾아 기억해준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And so, another chapter closes. For more journeys into history's forgotten files, please like and subscribe. Your next story awaits.